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7일 인도 매체 디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 달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도는 당초 타르 사막 지역의 작전을 위해 K9를 구매했지만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고고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9의 배치를 옮겼습니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모스통 캉리나 사세르 캉리 등 해발 7영M급 고봉들이 즐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인데요. 대표적인 고산지대인 데다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 기온차도 극심한데 레 1월 평균 기온은 8.2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낮으며 드라스 지역은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인 5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K9를 라다크에 배치하기 전 다양한 지형 기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K9는 극한의 기온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언덕숲 호수가 즐비한 라다크 지역에서 100% 운용 가능하다는 적합성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인도군은 수많은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성과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결국 추가 백문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도의 결정에 놀랍게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가란 계곡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4년 동안 급진적으로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실제 통제선 LAC를 따라 AKSAICHIN 지역 250마일 전선에 약 2만 명의 군인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도로, 벙커, 헬기 착륙장을 통해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DESANG 평원에 대한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중국 주력 자주포인 SH-15의 배치를 크게 늘렸는데요. 중국의 동맹국이자 이제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산 SH-15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들을 배치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K9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의 행보에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막과 고산 자갈 및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 차륜형 자주포로 6x6에 세미트럭인 CTL-181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되는데요. 이로써 특히 불균일하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한데요.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허점들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륜형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의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 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G-5의 경우 스페이드에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10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한국의 국방안보 포럼의 한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해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가 실제로 가진 성능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산 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도 잔고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중 궤도형 장비들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궤도형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내 지역의 경우 궤도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부대의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K9은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산업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 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군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실의 성능 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15가지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게 시행합니다. 또한 K9의 경우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리병의 작업 공간을 현수 장치 자체의 조절로 만들어줄 수 있어 궤도 관련 수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50년 동안 지상 무기를 만들어 왔으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한화의 연간 무기 수출액은 11배 증가해 11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가는 약 350%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한국산 K9 자주포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은 세계 방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기술에 여러 국가에서 수입을 논의할 정도로 한국 방산은 역대급 호황을 맞이한 상황. 그런 가운데 중국도 한국에게 질 수 없다며 자랑스럽게 자국 전투기 판매를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우습게 여기던 중국이 유유히 하늘을 가르며 들어오는 전투기 그 모습을 본 많은 이들은 자랑스러운 마음에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륙은 물론이고 착륙까지 조심스러운 것들로 가득 찼지만 막상 비행을 하고 나니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발견되었죠. KF-21의 제2차 비행 시험이 무사히 끝난 것을 확인한 KAI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29일 오전 11시에 이륙한 2차 비행은 성공적이었죠. 이번 2차 비행은 랜딩 기어를 올리고 비행했습니다. 보통 개발 전투기 비행 시험 과정에서 비상 착륙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 랜딩 기어를 올린 채 저속 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의 경우 2차 비행 때부터 랜딩 기어를 올린 것입니다. 고도 15,000피트, 비행 속도 400km/h 내외 속도를 내며
1차 비행과 유사한 비행 기록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계속되는 비행을 통해 오류를 줄이고 결함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KF-21에 대해 끊임없이 음해를 가했던 중국에서는 2차 비행까지 마친 것을 확인한 후 KF-21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못했습니다. 1차 비행은 운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한국 전투기 성능을 깎아내린 중국이 2차 비행의 성공까지 지켜본 후 침묵에 들어간 것이죠. 중국은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을 심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여러모로 중국 기술에 취해 있었던 그들이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직접 목도하면서 향후 전쟁이 났을 경우 한국 공군 전력이 성가실 수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죠.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는 KF-21이 지역 공군력 균형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갖춘 무기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진지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능동전자 주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 등 향상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은 현대화된 4세대 전투기, 4세대 이상의 전투기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KF-21을 인상 깊게 평가했죠. 하지만 자국 전투기를 강조하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사설을 통해 KF-21은 J-20은 물론이고 FC-31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신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남겼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가 언급한 J-20은 중국군이 미국의 최고 성능 전투기인 F-22와 맞대결을 가정해 실전 배치한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FC-31은 J-20보다 작고 성능이 약한 스텔스 기로 미국이 개발한 F-35처럼 양산형 스텔스 기종으로 개발 중인 기체인데요.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하위 기체 정도와는 충분히 대등한 싸움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J-10은 2005년 중국이 배치한 4세대 전투기로 통상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F-16과 동급 기체로 분류하죠. 은근슬쩍 J-20과 FC-31을 드러내며 스텔스 전투기를 자랑하는 중국은 최근 함선에 배치된 FC-31 전투기 모습을 공개하며 미국과의 전면전에서도 밀리지 않는 강력한 중국 공군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SCMP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 해군 기지 활주로에 중국이 개발 중인 FC-31 스텔스 전투기 2대가 서 있는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함재기로 FC-31을 주력 기체로 사용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30년까지 최소 4개 항모 전단을 운용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양 해군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 중국에게 있어 FC-31은 전략에 있어 중요한 기체입니다. 해외 수출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FC-31을 통해 자국의 항공 기술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올해 2월 FC-31 전투기를 국제시장에 홍보할 전담 사무소를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행보를 시작, 쏟아지는 전투기 주문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중국의 예상과는 달리 FC-31을 원하는 국가는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방산 무기 시장에 열심히 노크하는 국가들은 많지만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찬밥 신세였다고 하죠. 애초부터 중국이 자랑스럽게 선전하는 FC-31은 처음부터 중국이 작정하고 개발에 나선 모델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FC-31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들이 많았던 소위 말해 서자라고 할 수 있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은 원래 중국 정부가 아닌 중국 민간 항공업체인 선양항공사가 추진하는 스텔스기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J-20 스텔스기와는 출발선 자체가 달랐죠. 일찍부터 개발에 들어간 기체지만 시장에서 호응이 없었습니다. 2015년 주하이 항공전시회에 11동체를 공개하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물론이고 해외 정부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태로웠던 순간 중국 정부가 FC-31의 동아줄을 내려보내며 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수-33을 모방한 J-15 함재기가 처참한 실패를 맛보자 중국 정부는 다급하게 FC-31을 함재기로 변한 항모에 탑재할 함재기로
FC-31을 사용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게 됩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다급하게 FC-31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차세대 함재기로 FC-31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뒤늦은 기술 지원과 자금 지원이 들어가면서 FC-31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의 한계상 기형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난징 전자기술연구소가 개발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ESA와 베이징 A스타 항공개발사가 개발한 전자광학 추적기 EOTS-86을 넣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조종석 앞면 공간이 작았기 때문이죠. 엔진도 러시아 미코얀 항공사의 RD-93 계열 터보 엔진을 사용하기로 처음에 정해졌으나 다급한 재원 변경에 중국에서 개발한 WS-13이 엔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 때문에 FC-31은 스텔스 효과에 중요한 WS 계열 엔진에 공기 흡입기와 엔진 노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군이 함재기로 고려하고 있는 F-35의 성능을 따라오기에는 어림도 없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FC-31을 자랑스럽게 선전했으나 변경상의 오류와 문제들이 속속들이 발각되면서 이를 감추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기에는 중국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개발을 한 덕분에 2022년에 들어 겨우 시제기가 나오는 FC-31을 포기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출혈이 심한 상황. 그렇기에 어떻게든 다른 기체와 비교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기체는 물론이고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기종으로 개발된 수-75 체크메이트에 대해서도 기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하거나 러시아가 개발한 체크메이트는 카탈로그 재원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낮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KF-21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자 다급하게 FC-31을 높게 평가하면서 KF-21을 깎아내린 것이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는 KF-21 기종과 대결하기 위해 대외 홍보 사무실까지 두었지만 막상 반응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 전투기의 속 빈강정 같은 현실만 드러난 것이죠.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비슷한 생각을 공유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인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인도 언론인 유라시아 타임즈는 최근 사우디가 중국 FC-31에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4일 동안 열린 무기 전시회에 빈살만 왕세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물어봤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증산 요구에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미국과 냉전 상태에 있는 사우디는 중국 무기 구입에 관심을 표한 것입니다. 원래 미국 무기 구입에 큰 손이었던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중국 무기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서구 전투기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우디가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중국 전투기에 접근하면서 사우디가 미국만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는 정치적인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이라며 언론은 이례적인 사우디의 모습에 반응했습니다. 중국 방산 관계자가 FC-31에 관심을 보이는 사우디를 잡기 위해 사우디 현지에 중국 기술 이전을 위한 공장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기술자를 파견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죠. 중국 무기를 금방이라도 구입할 것 같은 사우디는 그러나 최근 돌연 중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대신 한국 무기 수입을 고려하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군사 전문지 제인스 매거진은 최근 기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 사이의 모종의 거래가 진행 중이며 그 거래의 대상 품목에 KF-21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실제로 중국 FC-31을 구매하려던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쇼라는 사실이 폭로되었죠. 사우디에게 FC-31을 자랑스럽게 선보인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거래가 진행 중인 사우디의 위장막으로 이용당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FC-31을 도입할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함재기를 상정하고 개발 중인 FC-31을 항모가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중국은 한국에게 밀린 것에 분을 삭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따위는 신경 쓸 새 없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방산, 역사를 쓰고 있는 한국방산의 앞길에 빛만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잠수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수함은 현대전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며 잠수함으로 할 수 있는 임무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많이 도입하면 할수록 전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 없는 아군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보다 좋은 성능의 잠수함을 개발하려고 많은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에서 새로운 체계의 잠수함이 개발되어 해외의 많은 군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잠수함인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잠수함은 수중 잠행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주력 무기로는 어뢰와 미사일이 있으며 주로 물속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략 자산으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수함은 동력으로 인해서 종류가 갈리는데요. 재래식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사용하는 디젤 잠수함과 원자로를 사용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성능으로 따지고 본다면 핵추진 잠수함이 압도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젤 잠수함은 디젤이라는 연료의 특성상 특정 기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연료를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수중항해가 수시간에서 수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원자력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수중항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등한 유틸성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 전기 충전을 위해 디젤 기관을 작동시키면 수면에 노출된 스노켈 마스트의 RF 반사와 배기가스의 열선 신호로 인해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공기분류 추진 기관의 연구가 이루어져 그나마 단점이 보완되었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이러한 각종 신호들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발각될 가능성 역시 현저하게 적습니다. 하지만 해당 핵잠수함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는데요. 오직 핵보유국만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보유 허가가 없는 나라는 운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핵을 운용할 수 없기에 핵잠수함을 대체하는 성능 좋은 잠수함을 개발하고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이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이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리튬이온 전지로 운용하는 잠수함이 그것인데요. 리튬이온 전지로 대표되는 2차 전지 시장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방위산업에서도 2차 전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건조되는 장보고 3 배치 2 잠수함에도 국내 기업이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가 탑재되었고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다목적 무인 잠수정에 탑재할 2차 전지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나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동력원으로서도 활용될 전망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지난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최근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용량 2차 전지 시제품 제작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현재 위탁업체를 선정해 미래 해군에서 단독으로 수중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초대형급 다목적 모듈형 무인 잠수정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잠수정의 동력원이 될 리튬이온 전지 제작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단위 전지와 모듈 전지, 팩 전지를 제작하고 이에 필요한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제작된 2차 전지에 대한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지원 용역과 모듈 및 팩의 점검을 위한 점검 계측 장비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이며 예산은 약 80억 원이라고 밝혀졌으며 해당 사업은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실전 배치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인 장보고 3배치 1등 기존 잠수함은 납축전지를 탑재하고 있지만 차세대 잠수함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납축전지를 대체할 예정인데요. 2025년부터 건조되어 2028년 해군에 인도될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화 배치 2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납축전지와 리튬이온 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납축전지는 제조 원가가 워낙 낮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수명이 짧고 에너지 밀도가 많이 낮습니다. 충전 과정에서 수소가스가 발생해 발열과 폭발 위험이 있고 수소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공조팬 등 다양한 부속 설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에 비해 리튬 전지는 동일한 부피의 납축 전지보다 더 많은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으며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없기 때문에
부속 설비나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충전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잠수함 운용에도 상당히 유리하죠. 이로써 리튬 전지가 탑재되는 장보고 3배치 2급 잠수함은 이제 잠항 시간이 166%, 최고 잠항 시간이 305%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튬 전지가 탑재된 잠수함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전의 디젤 잠수함을 보완한 새로운 차세대 잠수함이라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차세대 잠수함이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잠수함계의 새로운 판도가 뒤바뀔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 역시 있는데요. 이처럼 한국의 잠수함은 이미 이전부터 세계적인 관심이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날이 갈수록 진보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보다 늦게 시작한 방산업일 텐데 이렇게 빠르게 쫓아오고 있는 한국이 무서워지려고 해. 사실 한국은 더 많은 무기가 있는데 숨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 한국은 옛날부터 무기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나라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그들은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무기가 없을 때의 무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한국은 분명 더 나은 무기를 만들 거야라고 2년 전에 생각했는데 역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군. K 전차만 보더라도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개발을 해내버렸잖아. 한국은 핵을 보유할 수 없는 나라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열중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옛날부터 전쟁은 인류에게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루게 했어. 물론 전쟁 자체는 아주 나쁜 거지만 말이야. 레이 그 말에 나도 동의해. 비록 독일은 전범 국가이지만 그들의 엔진 기술과 그 외의 과학 기술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센세이션했지. 그로 인해서 세계가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야. 레이 아니 그럼 너는 독일이 잘했다는 거야? 레이 그럴까봐 내가 염려스러워서 조심스럽게 말했던 거야. 난 절대로 독일이 전쟁으로서 잘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 사태로 인해서 인류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것만 얘기한 거야. 과학은 언제나 발전을 이루고 있어. 그리고 그 발전 안에서 더 좋은 발전을 이루기는 어려운데 그걸 한국은 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 한국 어딘가에는 비밀 연구소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누구의 기술을 따로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해냈지? 리튬 전지는 이미 미래의 새로운 동력원이야. 물론 그런 동력에 대해서 누구나가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해낸 건 한국이 처음인 것 같아. 한국은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제일 빨리 꿰뚫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잠행을 늘릴 수 있을까 연구했던 것 같아. 그리고 마침내 그 해답을 찾아버린 거지. 일찍이 일본과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나라가 있지만 그 누구도 먼저 하지 않은 걸 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한국은 이 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 않아? 한국의 무기들 중에 몇몇 미사일이나 포탄은 미국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인 것도 많아. 그런데도 그런 무기들이 생각보다 저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한국인들은 자랑스러워해도 되는데 말이지. 휴전 중인 나라 중에 제일 강력한 나라이고 그러면서도 제일 휴전 국가 같지 않은 분위기의 나라야. 저런 나라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걸까? 정말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레이 놀랍게도 북한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지. 레이 오히려 북한보다 러시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지. 정말 반전이야.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미국의 무역과 경제를 담당하는 상무장관이 며칠 전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목적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갈등 요소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장비 수출 금지에 중국이 먼저 미국에게 대화를 하자며 미국 고위급 인사의 방중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씨가 마른 중국이었지만 지난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방중 날짜에 맞추어 중국의 IT 기업 화웨이는 자신들의 힘으로 100% 자력 개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PRO를 출시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공개되자 IT 업계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는데요.
화웨이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 속에 모든 최첨단 반도체들이 중국산을 사용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메이트 프로에 탑재된 7나노 수준의 정교한 반도체 기술은 이전까지 중국이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이 어떤 경위로 7나노급의 미세 공정을 양산하기 시작했는지 의심의 시선이 가득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IT 전문 매체들은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메이트 프로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한국 기업 SK하이닉스의 모바일 D램인 저전력 DDR5와 낸드 플래시가 탑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제재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화웨이에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탑재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SK하이닉스 측은 즉각적으로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후 최근 3년간 화웨이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미국 수출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SK하이닉스는 화웨이 측에게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화웨이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 한국산 반도체를 확보한 뒤 자사 스마트폰에 탑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에선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국이 대화를 하자고 해서 미국 상무장관을 보냈더니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란듯이 무시하면서 최첨단 반도체가 적용된 화웨이 스마트폰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지분이 포함된 사실상 국영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런 기술 도발을 실시한 것은 중국 정부의 입김이 확실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국의 기술적 도발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즉각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첨단 산업을 봉쇄시킬 더욱 많은 수단이 있다는 것으로 중국의 반도체 IT 산업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신들의 기술적 도발을 위해 한국산 반도체를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지, 또 자랑스럽게 꺼내들 어떤 7나노급 반도체 기술력의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스카이경제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드디어 중국이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3년 전 미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스파이 기업으로 낙인 찍힌 화웨이가 반도체 수출 규제망을 요리조리 피해 한국산 반도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은 첫 번째로 미국의 수출 규제가 실행되기 전 이를 예상한 화웨이가 대량으로 반도체를 주문해놓고 재고를 쌓아둔 뒤에 필요할 때마다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제3자 거래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SK하이닉스가 대만이나 일본 또는 유럽 등 수출 규제에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정상적으로 반도체를 수출했지만 대만이나 일본 등 현지의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해 한국산 반도체를 웃돈을 받고 넘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화웨이가 제3자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미국 정부 역시 화웨이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반도체를 확보했는지 조사한다고 발표한 만큼 화웨이가 단 한 번의 기술적 도발로 몰래 들여오던 한국산 반도체의 공급이 완전히 끊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이 항상 그래왔듯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를 받아도 반도체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뒤에서는 몰래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산 부품을 가져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과 생산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반도체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맹활약 중인 군사용 드론이나 정밀 유도무기 등 군사용 반도체로도 사용될 수 있어 철저한 통제가 필수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속 모바일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제외하면 스마트폰의 두뇌와 같은 CPU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에서 생산한 7나노급인 기린 9000S가 탑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초미세 공정으로 분류되는 7나노보다 더 낮은 공정의 양산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 두 곳에서만 가능한 상황인데, 중국의 SMIC에서 뜬금없이 7나노 기린칩 양산에 성공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진짜 7나노 미세 공정이 아니라 반쪽짜리 7나노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나노 공정은 EUV 극자 외선 노광 장비를 통해서 양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중국의 SMIC는 EUV 장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구형의 장비인 DUV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다는 것입니다. SMIC는 10년 전 기술인 14나노 반도체를 만들던 업체지만 ArFi 액침 불화 아르곤을 이용한 심자외선 DUV 장비로 한쪽 웨이퍼에 같은 패턴을 여러 번 찍어내는 멀티 패터닝 기법을 통해 기존의 14나노 공정만 생산하다가 7나노 반도체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양산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 SMIC가 사용 중인 DUV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로부터 도입했으며 네덜란드 업체와 미국 상무부에선 이미 DUV 장비로 여러 번 반복적인 패터닝을 통해 7나노 장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용 승인을 내어준 이유는 14나노 반도체 생산용으로 쓰이던 DUV를 통해 7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경우 수율이 극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양산을 시도한 SMIC만이 진짜 수율을 알겠지만 7나노 생산 수율이 5%에서 10% 사이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D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는 EUV를 통해 생산된 7나노 반도체보다 가격적으로 4배, 5배가량 원가가 높으면서 성능 역시 EUV 7나노 반도체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중국이 만들어낸 반도체는 해외 수출하거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기보단 중국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기 위해 억지로 만들어낸 비효율적이고 뒤틀린 반도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이번에 공개한 첨단 스마트폰은 원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산 반도체를 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지 못하고 다른 업체를 끼고 비정상 유통 경로로 공급받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수입하는 것보다 여러 차례 유통 마진이 적용된 가격으로 들여온 것이며, 두 번째로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로 알려진 CPU마저 무늬만 7나노를 갖추기 위해서 극악 수율의 멀티 패터닝 공정을 통해 생산하였기에 부품들 성능은 좋지 않더라도 단가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정상적으로 시장에 출시하고 팔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신들에게 반도체 제재를 한 미국을 향해 미국의 기술과 장비가 없어도 7나노 개발에 성공했다는 선전을 하기 위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런 식의 기술 도발을 실천하자 미국이 무늬만 7나노인 반도체마저 못 만들게 하겠다며 7나노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소재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도 고사양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중국 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아이폰을 제조하는 애플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에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언론사들은 이번 아이폰 금지 조치는 중국의 큰 패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자국 공무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아이폰 금지령을 내렸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과 공무원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폰을 금지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억 내수 시장을 활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팔기 위한 큰 그림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저 사용할 수 없고 자체적인 운영체제로 작동합니다. 이는 완전히 시장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조차 자국 기술력이 부족해 한국산 반도체마저 몰래 가져다가 조립하는 현실이라 중국이 아이폰을 금지하고 자국산 스마트폰을 활성화시키려면 한국산 반도체 부품이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도 몰래 수입하여 끼워 넣는데 아이폰이 금지된다고 해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죠. 더 황당한 것은 아이폰을 제조하는 공장은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 중국이 자국에서 아이폰 사용을 금지하면 아이폰 공장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상입니다. 또 아이폰이 금지되면 반대로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던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번 일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의존을 버릴 수가 없고 미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압박을 받을수록 한국 반도체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거의 7년 만에 한국 단체 관광을 허가하면서 친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이 넘었지만 중국의 한한령이 실시되고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2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관광객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8월 이후 중국의 한국 여행이 풀리면서 중국인 여행객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게 있으니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